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거센 비바람이 나흘째 이어지며 지하철역이 침수되고 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0여 개 시군에는 올해 첫 산사태 특보도 발령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을 재차 거절했습니다. 당분간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만남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밤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도심을 20km나 질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뒤에도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려고 시도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 거행됩니다. 영국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모처럼의 연휴에 거센 비바람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나흘째 비가 계속되고 있어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세찬 비바람에 건물 외벽 자재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비바람이 지금 엄청 몰아서 떨어지면 위험하겠다는 거. 제주 산간에는 초속 33m가 넘는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전북 무주와 전남 여수, 경남 통영 등지에도 초속 20m를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와 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과 함께 비도 무척 거셌습니다. 제주 삼각봉에는 하루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사흘 동안 무려 900mm에 달하는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등 남부지방에도 하루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특히 전남 고흥과 경남 하동 등 남해안에는 올해 첫 산사태 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이례적인 봄호우는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서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본 동쪽 해상에 발달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비는 토요일 오후까지 제주도 산간에 많게는 2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50에서 100mm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70mm의 많은 비가 내리다 북서쪽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남해안 지역에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옹벽이 무너지거나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부둣가에 운항이 중단된 여객선들이 밧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 여객터미널을 찾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리거나 풍랑주의보가 해제되기만을 기다립니다. 고향에 일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의보가 내려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안 되면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요. 연일 내린 비에 전남과 제주, 섬 지역을 오가는 바닷길이 막혔습니다. 여객선 47항로 선박 67척 통제됐습니다.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내일 오후 정도에 아마 해제가 될 것 같아요. 집중호우에 부산에선 주택 앞 10m 길이 옹벽이 무너졌고 전남 강진의 한 국도에서도 토사가 유출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과 경남, 부산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에 최고 150mm, 내륙에도 많게는 100mm 넘는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농민들은 모처럼 내린 비가 반가우면서도 농작물 침수 예방을 위해 물길을 정비하고 배수로 잡초를 제거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너무 많이 오면 또 애터지지. 물 잘 안 빠지면 밭에 물도 차고 그러지 않아요. 물 잘 안 빠지면 또 작물이 담가져 갖고 있으면 해롭지 않아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도 비상근무체계 1단계를 발령하고 상습 칭수 지역과 산사태 우려 지역 점검 등 호우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최대 300mm 넘는 비가 내리면서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 공항역이 빗물에 침수되면서 1시간가량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또 오후 5시쯤에는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서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서 도로 일부가 한때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 삼각동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770여 세대 정전 신고가 한국전력공사에 접수됐습니다. 2시간 10분 만에 복구됐지만 저녁 시간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과 상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폭우로 나무가 쓰러져 전신줄을 건드리면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이틀째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여객기가 무더기로 결항하고 30건 넘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항공편 운항은 오전 늦게부터 재개됐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출발 대기실이 밀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수학여행단부터 일반 승객까지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틀째 무더기 결항했던 항공기 운항이 정오가 가까워서야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어린 딸을 둔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 어린이날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합니다. 지금 아주 어린 딸이 있는데 지금 오늘 또 하필이면 어린이날인데 나쁜 아빠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슬프지만 그래도 일단 돌아가서 어린이날 같이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태풍급 비바람 때문에 이틀 동안 제주공항을 오가는 46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했습니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을 비롯해 만여 명이 제주에 꼼짝없이 발이 묶이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수학여행단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목적지 항공편이 없어 김포를 거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일정이 어긋난 것은 물론이고 숙소를 구하는데 애먹은 경우도 많습니다. 결항이 되고 좀 당황을 했고요. 그다음 숙소 구하는 게 좀 불편했고, 다행히 숙소 구하고 했는데 좀 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지루하고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백길 이용객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라산에 이틀 동안 8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질 정도로 제주 전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폭우와 강풍의 이틀 동안 주택과 도로 침수,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30여 건의 피해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토요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더 내리겠다며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국제적 비상사태가 3년 4개월 만에 해제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각국은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2020년 1월 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선포했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풀립니다. WHO 긴급위원회는 4일 분기별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심층 검토해 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사무총장이 동의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나게 됐습니다. Yesterday, the emergency committee met for the 15th time and recommended to me that I declare an end to the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 have accepted that advice. WHO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감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사망자와 중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그러나 각국이 경계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The worst thing any country could do now is to use this news as a reason to let down its guard, to dismantle the systems it has built, or to send the message to its people that COVID-19 is nothing to worry about. 코로나19 보건 위기는 사실 지난해부터 점차 수그러드는 추세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 이후 방역 규제를 완화한
중국의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1월 회의에서는 비상사태를 풀지 못했습니다. WHO는 앞으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노력과 백신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은행 위기도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을 별로 식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5일 발표한 4월 고용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25만 3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 개 증가를 크게 상회한 것이며 지난 3월 증가폭 16만 5천 개도 훨씬 뛰어넘은 것입니다. 실업률은 3.4%로 전월의 3.5%보다 오히려 낮아진 건 물론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이 같은 실업률은 1969년 이후 54년 만의 최저치와 같은 기록입니다. 또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5%, 전년 동월보다 4.4% 각각 상승해 다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한밤중 만취 상태에서 도심을 20km나 내달린 3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달아나려고 시도하고 또 저항까지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밤 골목길에서 경찰차가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조금 뒤 경찰차 2대가 연이어 같은 쪽으로 향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잡으려고 출동하는 겁니다. 차량 운전자는 30대 남성 A씨. 지난 1일 밤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누군가 A씨 차량을 목격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서울 신림동 자택까지 운전대를 잡고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리만 20km에 이릅니다. 관할서 공조를 통해 자택 인근에서 잠복한 경찰은 A씨가 도착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그대로 차량을 몰고 줄행랑을 시도했지만 맨몸으로 뛰어가서 막은 현장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와 측정 당시 일부 저항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카메라를 지나친 뒤에도 과속과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장비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한 달 동안 7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일 단속을 시작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관내에서 한 달 동안 742건의 과속 신호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4륜차 601대, 2륜차 141대가 단속에 걸렸고 과속이 447건, 신호 위반은 2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지나친 뒤에 속도를 높여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장비 시범 운영과 계도 활동을 벌인 경찰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사퇴는 예상 밖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장이 의혹 당사자로 직접 거론되면서 고객들이 빠져나가고 불매 운동까지 확산하는 등 오너 리스크가 커지자 이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엄인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의 회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 거래 명세서를 공개하며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적극 반박했던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앞서 사퇴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돌연 태도를 바꿔 전격 사퇴를 발표한 데는 이런 강경한 대응이 오히려 악화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약간 라더견대 회장님의 맞불 이런 식으로만 자꾸 가는 게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이제 책임감을 더 느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김 회장이 배우로 지목된 이후 키움증권은 오너 리스크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계좌를 옮긴다거나 급기야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국내 업계 주식거래 시장 점유율 1위. 키움그룹이 개인 고객의 비중을 늘려가며 성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고객 이탈은 뼈아플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키움증권은 개미가 키운 증권사인데요. CFD 사태로 배신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불매 운동이 점점 번지는 중입니다. 금감원이 그룹사뿐 아니라 김 회장 개인의 주식 거래를 들여다보는 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SG증권으로 갑자기 쏟아진 키움증권의 차액 결제 거래, CFD 미수 채권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나아가 올해 안에 초대형 투자은행 사업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도 검찰과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수사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결국 대규모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익래 회장의 사퇴는 벼랑 끝에 몰린 키움증권의 초강수였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의심받는 라더견 대표 측 법인 두 곳의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라 씨의 측근으로 꼽히는 골퍼 안모 씨가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와 승마 연습장에서 법률 자문을 맡으면서 매달 550만 원씩 지금까지 모두 6,6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골프 아카데미는 라 씨 측이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특검 측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두 회사 모두 레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만 알았다며 최근 보도되는 주식 투자 사건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시행 이전에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언론은 어제 김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고 가치는 최고 6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전량 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자신 명의의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면서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퀴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을 하든 말든 방산주식 재테크에 여념이 없던 이재명 대표를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며 1년 유예 기간 동안 뭐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갈수록 늘고 더욱 치밀해지는 조직적인 중고거래 사기. 저희 YTN이 사기범의 목소리와 사기에 사용된 이름, 계좌번호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인터넷 중고거래가 사기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는 몇 달간 YTN이 확인한 것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알려지지 않은 피해액을 더하면 수백억 원이 넘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범인은 단 한 명도 잡지 못하는 상황. 더딘 수사에 개인 피해자들만 애가 탑니다. 다음 피해자라도 안 나오게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아무도 조치를 해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피해자는 피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기 거래를 피하려면 당연한 말이지만 의심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네이버 안전거래를 하자며 결제 링크를 보낸다면 100% 사기입니다. 실제 네이버 결제창과 매우 유사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로그인되니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돈을 이체한 뒤에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았다며 다시 돈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범죄 조직의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실시간 인증은 물론 사업자 등록증이나 운송장에 찍힌 택배 상자 사진까지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이 보낸 계좌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더치트의 계좌나 연락처를 검색하면 기존 사기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연락처,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이력을 확인하고 송금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 사기 피해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사기 피해 예방 효과가 66%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기 조직은 주로 주말이나 연휴에 판매글을 집중적으로 올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경찰, 은행 등 관련 기관 중고거래 사기 담당자가 근무하지 않아 대응이 느리다는 점을 노리는 겁니다. 근무자가 있다고 해도 사기 범죄 대응엔 한계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사기 조직의 판매글을 사전에 거르는 기능이 없고 은행은 개인 간 물품 거래라는 이유로 신고해도 신속한 계좌 지급 정지를 하지 않고 있는 데다 경찰은 범죄 조직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이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계기로 1박 2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요일인 내일 정오쯤 한국에 도착한 직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참배하는 건 지난 2011년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 정도 만입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과학교류, 청년 문화 등 양국 관심사가 의제가 될 전망이지만 공동선언이나 성명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일 정상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에 시작한 셔틀 외교는 그동안 2차례나 중단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내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되면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가동되는 셈인데요. 일본 총리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한일 셔틀 외교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합의하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며 한일 간 앙금을 씻고 소통을 확대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제주도를 찾자 노 대통령은 가고시마를 답방하며 셔틀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셔틀 외교는 중단됐고 한일 관계는 급속하게 얼어붙습니다. 셔틀 외교는 3년 만에 복원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에 온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 건데 이후 3년여간 한일 정상은 여러 차례 만나 소통하며 관계 개선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2011년 12월 이 대통령의 교토 방문을 끝으로 셔틀 외교는 다시 멈춰섰고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권과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을 거치며 한일 양국 정상 간 소통 기회는 급감했습니다. 12년 만에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한 데 이어 일본을 방문해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통큰 결단을 내린 만큼 이번에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의 움직임 시작은 강제징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통을 겪으셨던 것에 대한 공감 그리고 위로 이런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공급망 협력 같은 주요 과제도 다루겠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당장 기시다 총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40여 년 만에 한반도 기항을 확정한 미 전략 핵잠수함 SSBN을 둘러싸고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쯤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핵 억제를 위한 조치를 넘어 또 다른 의미는 없는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핵탄두 수십 기를 장착해 웬만한 핵보유국과 맞먹는다는 미 전략 핵잠수함 SSBN. SSBN은 냉전이 저물기 시작하던 1981년을 끝으로 더 이상 한반도에 입항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이념이 아닌 경제적 상호 의존을 앞세워 세계화가 본격화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과도 맞물렸습니다.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해도 오지 않던 SSBN이 40여 년 만에 한반도 기항을 확정한 것은 북핵 억제를 넘어 세계화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 한반도에 오고 그것을 아마도 남한에 기항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확고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시연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맞춰 최근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더 부각되고 한미일 관계 역시 변화를 모색 중입니다. 북핵 억제를 확장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등 한일 셔틀 외교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기존에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이 같은 변화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로 나아가면서 그간의 균형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념과 군사력으로 편을 갈랐던 과거 냉전 체제 못지않게 경제 안보를 매개로 블록화 대결 구도가 심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와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보도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고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며 공식 항의했습니다. 주중 대사관은 그제 두 매체에 보낸 서한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해 우리 정상은 물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매우 치우친 시각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폄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저급한 표현으로 우리 정상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부 내용은 언론 보도인지조차 의심케 할 정도라며 만약 한국 언론이 중국 지도자에 대해 같은 방식의 보도를 연일 게재할 경우 중국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신중히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사관은 이런 보도가 한중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한 모든 책임은 귀 신문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7시에 거행됩니다. 대관식은 찰스 3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이후 70년 만으로 세계 20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찰스 3세는 대관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 영국과 14개 영연방 국가의 군주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런던의 랜드마크인 빅벤은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됐으며 철통 경호 속에 예행 연습도 빈틈없이 이뤄졌습니다. 열렬한 왕실 팬들은 더 좋은 자리에서 대관식 행렬을 보기 위해 마차가 지나가는 곳곳에 텐트까지 쳤습니다. 찰스 3세는 영국의 40번째 국왕으로 공식 즉위하기까지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늘 아래서 70년을 왕세자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다이애나 비와 세기의 결혼 뒤 이혼과 또 그녀의 사고사로 인해 국민의 미움을 사기도 했는데요. 찰스 3세 국왕은 누구인지 류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찰스 3세는 1948년 11월 버킹엄 궁전에서 엘리자베스 공주와 에딘버러 공작 필립 공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2차 대전 승전 후 처음으로 태어난 로얄 베이비의 영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4살 때인 1952년 어머니가 여왕에 즉위하며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됐고 9살이던 1958년 왕세자에 정식 책봉됐습니다. I, Charles, Prince of Wales, do become your liege man of life and limb, and of earthly worship, and faith and truth I will bear unto thee.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기 치세로 70년을 왕세자에 머물렀습니다. 찰스 3세는 8살 때까지는 가정교사에게서 엘리트 교육을 받다
이후 왕실 관례와는 달리 일반 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왕족이 됐습니다. 왕립 공군과 해군에도 복무했고 젊은 왕자로서 자주 여대설에 휩싸이는 등 영국 안팎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1981년 다이애나와의 세계 결혼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1992년 다이애나비와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해 큰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화 끝에 1996년 이혼하고 1년 뒤 다이애나비가 파리에서 사고로 숨지면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It is announced from Buckingham Palace that with regret the Prince and Princess of Wales have decided to separate. 다이애나비가 봉사와 자선으로 민중의 왕자비로 불리며 나라 안팎의 사랑을 받았던 반면 찰스 3세는 카밀라 파커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를 향한 시선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왕실의 존폐에 대한 논란까지 촉발시켰습니다. 이런 사를 넘어서자 여론마저 한때 왕위 계승자로서는 아들인 윌리엄 왕자에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까지 찰스 3세는 결코 순탄치 않은 역정을 거쳐 영국 역사상 가장 고령의 국왕으로 즉위하게 됐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라며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건너뛰고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도 괜찮다고 선언한 이튿날 박광원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우리 정치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이해한다며 윤 대통령이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고 순서라며 회동 제안을 재차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을 위한 좋은 길을 선택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일 이진복 정무수석이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날 의향이 있다는 대통령 뜻을 전했을 때도 같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 발표 이후 원내 지도부와 당내 의견을 들으며 숙고했지만 결국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님은 원내대표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실 내용들이 또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야당 측에서 오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는 거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날 가능성에도 이 대표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을 부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 입장에선 당대표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윤 대통령과 회동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패싱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상황이랄지 당의 대표는 사실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재욱 원내대표도 여야 협치의 소중한 계기가 일단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만남을 결정해주면 언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듭 고사하면서 취임 1년을 앞둔 대통령이 여야 원내 지도부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는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여야가 이처럼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건 지지층부터 결집하지 않은 전략적인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잇따른 설화로 민주당은 전형직 지도부의 사법 리스크로 내부가 어수선한데요. 거대 양당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기광 기자입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즘 여의도 정치를 보면 여나 야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설화와 공천 녹취 유출 의혹으로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이런 결정을 하도록
조수진 최고위원은 양국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 따가운 눈총만 받았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한창 민심을 얻는 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되려 지도부에서 각종 소란이 시작되는 모양새인데 김기현 대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의혹으로 대표 취임 이후 줄곧 법원과 검찰을 오가야 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시장 퇴직 때 김문기 소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당내의 거센 반발이 잠시 잦아드나 했더니 이번에는 돈봉투 의혹이 터졌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에도 연루자가 최대 20여 명에 이른다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쇄신하고 변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는 김기현 대표나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 모두 정작 집안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외교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당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과 맞는 그런 정책들을 대신에 제시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해야만이 대통령실의 지지율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비명계 박광원 원내대표와 손발을 맞춰 강력한 쇄신책을 준비 중이라지만 거취 논란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할 것 같다라고 예. 하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한다면 예. 뭐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12월이라도 그 사이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야당에도 마음을 주지 않은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당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으로 진검승부를 벌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연휴 뒤에 시작됩니다. 이미 본궤도에 오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립니다. 첫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인 만큼 변호인과 검찰만 출석해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공소 사실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순서도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과 자신의 선거를 지원해준 보답으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4,8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이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7,800억 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민간업자의 이익이 늘어난 건 부동산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한 탓이고 불확실한 경기 변동을 우려해 확정 이익을 선점해둔 거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은 관내 기업들의 돈은 무상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였다는 이 대표 주장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뇌물이었다는 검찰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다른 사건보다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기소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미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마쳤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침묵을 지켰던 이 대표도 지난 재판에선 처음으로 입을 열고 김 처장이 자신에게 대면 보고한 것이 맞느냐며 유 전 본부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연휴 뒤에는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성남시청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인천의 한 대형 재활 전문 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갑자기 폐업 통보를 하면서 직원들은 급여도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졸지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받으려면 임금 체불로 병원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대형 재활병원. 200여 개의 병상을 갖추고 3년간 운영되다 지난 3월 말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진료를 시작한다는 입간판은 여전히 세워져 있지만 출입문은 이렇게 굳게 닫혔고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은 3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자 폐업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나흘 뒤 폐업과 권고사직 통보를 동시에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직원의 절반 이상이 20, 30대인데 일터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당장 생활비부터가 걱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자라든지 아니면 카드, 신용카드 값이라든지 관리금, 공과금 이런 걸 다 해버리니까 실업급여만으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일부 직원들은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진정을 취하하고 병원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작성하라는 원무과장의 요구가 병원 전체 SNS 대화방에 올라왔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돼야 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전체 직원 260여 명 가운데 230여 명이 처벌 불원서를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할까 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의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처벌 원하죠. 그런데 그거를 써줘야지 우리가 그 체불임금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다 설명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업장이 도산에 폐업한 경우 노동자는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불원서 작성 여부는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꼭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을 할 필요는 없고 대지급금을 받은 후에 처벌 의사를 그때 가서 밝혀도 무방합니다. 진정 취하와 처벌 불원서 작성을 공지한 이유를 묻기 위해 원무과장에게 연락해봤지만 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병원장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쌓여 폐업하게 됐다며 처벌 불원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에 대한 대지급금은 이르면 다음 달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한 명당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폐업에 따른 직원들의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최근 검경이 마약 사범을 뿌리 뽑겠다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마약의 가장 무서운 점은 혼자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중독성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36.6%, 절도나 폭력 같은 다른 강력범죄 재범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만큼이나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갈수록 늘어가는 마약 사범을 통합 관리할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현재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치료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이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끼리 서로 비슷한 사업이 겹쳐 정작 치료를 원하는 중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이 마약 전담 기구를 두고 단속과 치료, 재활과 국제협력 등 모든 과정을 지휘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형을 마친 마약 사범에 대한 사후 조처가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마약류 사범을 치료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는 치료 보호와 치료 감호가 있지만 2021년 기준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3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 마약류 사범의 1.8%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런 재활치료는 대부분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연예인과 재벌 3세들의 상습 마약 적발 사례처럼 재활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으면 다시
마약의 굴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약을 했던 사람들, 또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쳐줘야 될, 회복시켜줘야 될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국내 마약 중독 전문 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2곳뿐. 치료 후에 재활을 돕는 민간 입소시설은 4곳에 불과합니다. 민간 약물 중독 재활센터가 100개 가까이 되는 일본과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설 거란 예상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처벌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요즘 봄철 알레르기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3년 동안 쓰던 마스크를 벗은 것도 알레르기 환자 증가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20년 동안 알레르기 치료를 받아온 박환희 씨. 국화꽃 등의 알레르기가 심해 주로 가을에 고생했는데 올해는 봄부터 병원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수가구, 국화 이런 쪽 알러지라 가을 알러지긴 한데 요즘엔 꽃가루가 워낙 많이 날리니까. 프로야구 선수 박병호는 최근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채 타석에 서기도 했습니다. 올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 발생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자료를 보면 알레르기 독성에 강한 참나무 꽃가루의 경우 올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이 포집됐습니다.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한 날짜도 지난달 4일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빨랐습니다. 여기에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된 것도 알레르기 환자 증가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환자가 늘면서 한 알레르기 치료제는 약국 판매량 순위가 한 달 만에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해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미국인의 25%가 알레르기를 앓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외출 시 안경이나 마스크를 써서 접촉을 줄이고 집에 와선 눈과 코까지 잘 씻어야 합니다. 심할 경우엔 병원을 찾아 혀 밑에 녹여 먹는 약이나 주사 등을 쓰는 면역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유발 물질을 조금씩 여러 번 접촉시켜서 우리 몸을 덜 예민해지게 만드는 치료법입니다. 면역 주사라든지 설화 면역요법을 저용량으로 오랜 기간 꾸준히 하게 되면은 우리 면역 체계가 더 이상 이 항원은 나에게 나쁜 해로운 항원이 아니다. 이렇게 면역 관용을 얻게 되어서 알레르기 증상이 60%에서 80% 이상 경감하게 됩니다. 알레르기는 최근 한 인기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심한 경우 쇼크사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검사를 받아 정확한 원인 물질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압구정동이나 여의도 등 한강변 아파트들이 최고 70층까지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고금리 등으로 매매는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부촌인 강남구 압구정동 대단지 아파트. 서울시는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해 50층 내외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부 체납과 디자인 특화 정도에 따라 최대 70층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초고층 기대감에 신현대와 현대 12차, 13차, 14차 등에서 잇따라 신고가 경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전세를 끼고 살 수 없고 직접 입주해야 하는 데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거래는 활발하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생각보다 붙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매도자는 이제 올라갈 거라 예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건이 많이 들어갔기도 했고요. 그 매매가 활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입주한 지 4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여의도에도 서울시가 6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진주 아파트와 광장 아파트가 신고가를 찍었고 대단지인 시범 아파트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 외에도 서초구 신반포 2차, 4차와 반포 주공 1단지, 강남구 대치 미도, 은마아파트, 용산구 이천동 한강맨션, 잠실 주공 5단지 등이 초고층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대감에 핵심 재건축 단지 가격이 들썩이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초고층 고밀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집값 재상승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 이익의 공공환수와 지역 커뮤니티 조성, 경관 보호, 한강 접근성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후 죽순처럼 초고층을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집값 급등의 촉발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2분쯤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 남성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지진이 난 곳은 이시카와현 북부 노토반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12km입니다. 노토반도에서는 4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고 특히 밤 10시쯤에는 규모 5.9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바위와 흙이 주택까지 밀려왔고 신사 입구 기둥문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시카와현 시카 원자력발전소 등 원전 3곳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쓰나미 경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시카와현에서 10cm 정도의 해수면 변동이 있었다면서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에서는 앞으로 2, 3일 동안 규모가 큰 지진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절기 이파인 오늘도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은 지나가고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영남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 강풍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제주도는 오전까지, 영남 동해안은 모레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는 낮이나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10에서 40, 전남과 제주도에는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5도, 청주가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아서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다시 맑고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